아니,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밥이 왜 이제야 돼? 나는 퇴직하고 나서도 눈치만 본다. 진짜. 요즘 여자들은 너무 편해. 옛날 같으면 이런 말도 못했어. 주식이랑 코인 잘 되면 네가 좋지 나만 좋냐? 그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가는 집. 남편 박태식, 60세. 37년 공무원 생활 끝내고 은퇴한 뒤 이제는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주식 차트를 들여다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그의 하루는 그래프의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움직였죠. 아내 정희의 하루는 여전히 밥, 설거지, 빨래, 청소였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그녀의 말에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합니다. 응, 알았어. 하지만 일어나지 않죠. 매수 버튼을 누르는 그 손가락은 빠르지만 그녀의 손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참 웃기죠. 평생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던 아내. 그 옆에 앉은 남편은 그게 당연한 줄만 압니다. 아내는 말없이 밥상을 차리고 남편은 TV 리모컨을 눌러가며 국 한 숟갈 떴습니다. 둘 사이엔 밥 냄새만 남고 온기는 없었죠. 주식이 조금만 올라가도 얼굴에 미소가 돌고 떨어지면 세상이 끝난 사람처럼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 오르내림에 따라 집안 공기마저 바뀌죠. 그런데 정작 아내의 표정이 변해가는 건 끝까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 이런 행동들 어쩐지 익숙하지 않나요? 사랑이 식는 건 거창한 이유가 아닙니다. 이런 말 한마디, 이런 표정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마음을 녹슬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는 늘 말합니다. 나도 힘들다. 하지만 정작 옆에서 더 힘들었던 사람은 그 말을 듣던 아내였습니다. 정희는 밥을 차리며 마음을 닫았고 박태식은 밥을 먹으며 그 사실도 몰랐습니다. 서로 한마디면 풀릴 일들이 이제는 말조차 하기 어려운 사이가 되어버렸죠.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 희생만 해온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면 끝날 일을 끝내 하지 못한 한 남자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는 박태식, 63세예요. 37년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작년에 은퇴했죠.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아침 9시.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또 떨어졌네요. 비트코인은 어제보다 2% 올랐고 이더리움은 횡보 중이에요. 손가락으로 차트를 확대하고 축소하며 매수 타이밍을 노리죠. 여보, 아침 드세요. 아내 정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알았어.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했거든요. 매수 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하는 이 순간이요. 10분이 지났어요. 여보, 식탁에 앉으세요. 국이 식어요. 정희가 다시 불렀습니다. 짜증스럽게 일어나 식탁으로 갔죠.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무생채가 차려져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 밥상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입 떴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다시 봤죠. 아, 방금 매수 타이밍을 놓쳤네요. 밥 먹을 때는 핸드폰 좀 내려놔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못 들은 척했어요. 이게 내 은퇴 후 일상이었죠. 점심시간.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튜브로 주식 전문가들의 분석을 듣고 있었어요. 정희는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죠. 설거지 소리, 칼질 소리, 냉장고 여닫는 소리. 그 소리들이 귀에는 배경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점심 차렸어요.
또다시 정희의 목소리예요. 식탁으로 갔습니다.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이 올라와 있었죠. 밥은 왜 이렇게 늦어? 입에서 무심코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밥그릇에 밥을 퍼담았죠. 저녁 7시. 거실에서 코인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수익률은 마이너스 0.3%. 별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녁 드세요. 세 번째 식사 시간이에요. 식탁에는 고등어구이와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죠.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정희도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다시 소파로 갔죠. 정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부부의 하루였어요. 37년을 함께 살았지만 요즘 우리는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았죠. 주말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을 나가지 않았어요. 해외 증시가 열리는 시간까지 체크하며 화면만 들여다봤죠. 정희는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을 닦았어요.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고 김치 냉장고를 정리했죠.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동생 태수가 집에 들렀어요. 태수는 나보다 5살 어리고 여전히 직장을 다니죠. 형, 요즘 뭐 하며 지내? 태수가 물었어요. 주식이랑 코인 좀 보지. 형수님은 괜찮으세요? 괜찮지 뭐. 그냥 집안일 하고.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죠. 밤 11시. 침대에 누워 마지막으로 코인 시세를 확인했어요. 정희는 이미 잠든 것 같았죠.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죠. 그게 은퇴 후의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몰랐어요. 정희의 마음이 이미 떠나고 있다는 것을요. 밥상을 차리는 그 손길에 더 이상 사랑이 없다는 것을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주식 시장이 열리기 전날 미국 증시 동향을 체크하는 중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평소엔 이 시간이면 국 끓이는 소리, 프라이팬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이상하다 싶어 고개를 들었죠. 정희가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죠. 여보, 아침은? 물었어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죠. 10분 후 밥상이 차려졌어요.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 평소보다 반찬 가짓수가 줄었습니다. 묵묵히 밥을 먹었죠. 국이 좀 싱거운데. 말했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치로 밥을 비벼 먹었죠. 그날 이후 정희는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아침 인사도, 점심 식사 알림도, 저녁 메뉴 물어보는 것도 사라졌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상을 차리고, 조용히 설거지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죠. 처음엔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잔소리가 없으니 더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정희의 움직임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것 같았죠. 마치 유령처럼요. 점심을 먹다가 문득 정희의 얼굴을 봤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엔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텅 비어 있었죠.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불안감을 무시했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거라고,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했죠. 주말에 딸 소연이가 집에 왔네요. 소연은 34살, 미혼이고 회사를 다니죠. 아빠 엄마 나왔어. 소연이 밝게 인사했어요. 그래, 왔니? 대답하고 다시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소연이 부엌으로 가서 정희를 도왔어요. 두 사람이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소연이 밥을 먹다가 말했어요. 아빠, 엄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 가보셨어요? 병원? 아픈 데 있어? 정희에게 물었죠.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소연이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실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정희가 마지막으로 웃은 게 언제였을까요? 아니, 정희가 나한테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한 게 언제였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달간 우리는 밥상에서만 마주쳤죠. 그것도 말없이요. 돌아 누워 잠을 청했어요. 내일 생각하자. 내일은 또 중요한 공모주 청약이 있거든요. 정희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아니,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주식 차트를 보고 있었죠.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식탁 위에 무언가가 놓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었죠. 흰 봉투 하나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가 거기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게 뭐야? 물었습니다. 열어보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천천히 일어나 봉투를 집어들었죠. 뜯어보니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 도장이 찍힌 곳에 정희의 인감이 선명했어요. 이게 뭐야? 장난해? 목소리가 커졌죠.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정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당신이 나 이혼하겠다고? 믿을 수 없었어요. 37년을 함께 산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통보하다니요. 이제 당신 밥상에선 당신 인생에서 내 자리를 빼주세요. 정희가 말했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밥상이 무슨 상관이야? 밥상이요? 당신한테 저는 밥상 차리는 사람이었잖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당황했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했어요. 정희가 대답했죠. 준비? 뭘 준비했다는 거야? 이혼 준비요. 변호사도 만나고 재산 분할도 알아봤어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이 나이에 이혼이 말이 돼? 비웃듯 말했어요. 당신 나이엔 안 되고 내 나이인데요. 난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생? 당신 인생 다 살았잖아. 자식도 다 키우고 이제 편하게 살면 되는 거지. 편하게요? 당신 편하게 살라고 제가 희생하는 게 편한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희생이 뭐가 희생이야? 부부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요? 그럼 당신은 뭐 했어요? 밥상에 앉아서 먹기만 하고,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그게 부부예요? 정희가 쏘아붙였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은퇴하고 나서 1년 반 동안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한 적 있어요? 수고했다는 말 한 번이라도 했어요? 정희가 물었죠. 기억을 더듬었어요.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 걸 일일이 말해야 돼. 변명했죠. 네. 해야죠. 사람은 말을 들어야 알아요. 당신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저는 몰라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급하게 사과했어요.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죠. 늦긴 뭐가 늦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당신은 다시 시작할 마음이 있나요? 진짜로? 정희가 내 눈을 똑바로 봤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죠. 내 생활 패턴을 바꾼다는 게 가능할까요? 역시 없네요. 그럼 됐어요. 서류에 도장 찍어주세요. 정희가 돌아섰어요. 잠깐, 소연이는 알아? 이 일을. 물었습니다. 알아요. 딸도 제 편이에요. 정희가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죠. 식탁에 앉아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밤이 되어 소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연아, 아빠야. 너희 엄마 왜 저러니? 진짜 진심인 거냐? 네, 진심이에요.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말려야지. 어떻게 부모 이혼을 가만히 봐. 저는 엄마 편이에요. 아빠가 그동안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다 봤어요.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존중 안 했잖아요. 엄마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본 게 아니라 밥 해주는 가정부로 본 거잖아요. 소연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희를 설득할 방법이 있을까요? 하지만 정희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단호한 눈빛.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긴 눈빛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희는 이틀 후 집을 나갔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하나와 화장품 가방 하나. 37년 살았던 집에서 그것뿐이었죠. 연락할 일 있으면 변호사한테 하세요. 정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첫날은 괜찮았어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죠. 치킨과 피자. 오랜만에 먹으니 맛있었습니다. 둘째 날도 배달이요. 중국집 짜장면과 탕수육. 여전히 괜찮았죠. 셋째 날.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하나, 계란 2개. 그게 전부였죠. 편의점으로 가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샀어요. 집에 돌아와 끓는 물을 부었습니다. 3분을 기다렸죠. 처집을 먹는데 목이 메었어요. 이게 내 저녁이구나. 밤이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은 컵라면, 국물이 남아 있었죠. 그걸 치우지 않고 소파에 누웠어요. 넷째 날 아침. 일어나니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먹어야 하는데 만들 줄 몰랐어요. 밥을 지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또 편의점으로 갔죠. 도시락을 하나 샀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어요. 맛이 없었죠.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나갈 기력이 없었어요. 냉장고를 다시 열었죠. 계란 2개. 프라이팬을 꺼냈습니다. 계란을 깨뜨렸어요. 노른자가 터졌죠. 기름을 두르지 않아서 눌어붙었습니다.
겨우 만든 계란 후라이. 밥이 없어서 식빵에 얹어 먹었어요. 소금을 안 쳐서 맛이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점점 엉망이 되어 갔어요. 설거지는 쌓이고 쓰레기는 넘쳤죠. 빨래는 세탁기에 방치되어 냄새가 났습니다.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TV를 켰다가 껐다가를 반복했죠. 주식 차트도 보기 싫었습니다. 코인도 관심이 없었어요. 열흘째 되는 날, 딸이 집에 왔죠. 아빠, 이게 뭐예요? 딸이 집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녀요? 먹지, 뭐. 뭘 먹는데요? 편의점 도시락이랑 배달 음식. 딸이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빈 냉장고. 딸은 말없이 문을 닫았죠. 아빠, 이렇게 살 거예요? 어떻게 살긴 사라지겠지. 무기력하게 대답했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으면서 어떻게 살아요? 밥쯤이야. 사 먹으면 되지. 그게 밥이에요? 그냥 배 채우는 거지. 딸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밥이 아니라 배 채우는 것.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딸이 돌아간 후 식탁에 혼자 앉았어요. 텅 빈 식탁. 정의의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죠.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63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밥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요? 하루 세 끼를 챙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요? 정희는 37년 동안 이걸 해왔구나.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집안은 조금 나아졌죠. 동생이 가끔 와서 청소를 도와줬고, 딸이 반찬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허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죠. TV를 봐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가 쓰던 서랍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이혼 서류를 정리하려고 서랍을 열었죠. 그때 작은 공책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에 일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망설였죠. 남의 일기를 봐도 되나요?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2년 전 날짜였죠. 오늘도 밥상을 차렸다. 남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먹고 일어났다. 괜찮다. 익숙하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요즘 남편은 나를 보지 않는다. 밥상만 본다. 나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다. 손이 떨렸어요. 몇 장을 더 넘겼죠. 오늘 딸이 물었다. 엄마는 행복하냐고. 나는 웃으며 행복하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책을 덮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어요. 마지막 장. 이혼을 결심한 날의 기록이었죠. 밥상 차리며 살았지만 내 인생은 굶주렸다. 그 한 줄. 그 한 줄이 나를 무너뜨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일기장을 꽉 쥐고 소리내어 울었죠. 정희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동생 태수였습니다. 형, 괜찮아? 태수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내가 진짜 잘못했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죠. 형수님 일기 봤어? 어떻게 알았어? 형수님이 말했어.
언젠가 형이 볼 거라고. 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변해야지. 늦었어. 이미 늦었다고. 늦었어도 해야지. 그게 사람이잖아. 전화를 끊고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페이지마다 정의의 아픔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일기장을 다 읽었어요. 137페이지. 137번의 한숨과 눈물이었죠. 마지막 장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의에게 뭘 해줬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받기만 했죠. 밥을 받고, 빨래를 받고, 청소를 받고, 사랑도 받기만 했습니다. 나는 뭘 줬나요? 돈. 그것뿐이었어요. 37년 동안 월급을 벌어다 줬죠. 그게 내가 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정의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관심이었고, 배려였고, 사랑이었죠. 한 번도 오늘 힘들었어 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고마워라고 말한 적이 없었죠. 한 번도 정의의 눈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어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집안은 이제 제법 정돈되어 있었죠. 밥도 혼자 해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간단한 찌개 정도는 끓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허했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정의가 생각났죠. 설거지를 할 때마다 정의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다음 주 토요일에 조카 돌잔치예요. 엄마도 오세요. 불편하시겠지만 손주 돌잔치니까 오셔야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의를 마주하는 게 두려웠어요. 토요일이 됐죠.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몰라보게 늙은 얼굴이었죠. 돌잔치장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정의가 보였죠. 한쪽 구석에 서서 손주를 안고 있었어요. 정의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머리를 짧게 잘랐고 화장도 옅게 했죠. 하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어요. 정의가 나를 봤죠.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가 먼저 인사했어요. 존댓말이었죠. 그래.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정의도 가방을 챙겼죠. 잠깐만. 불러 세웠습니다. 정의가 돌아봤어요. 할 말이 있어. 뭔데요? 해보세요. 들을게요. 정의가 멈춰 섰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준비한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죠. 미안해. 겨우 꺼낸 말이었습니다. 네. 정의가 짧게 대답했어요. 진심이야. 정말 미안해.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죠. 소연이 달려왔습니다. 아빠, 괜찮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소연을 제지하고 정의를 올려다봤어요. 이제야 알겠어. 당신이 밥상보다 소중했다는 걸. 정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37년 동안 당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당신의 마음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지.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어. 말을 잇기가 힘들었어요.
목이 메었죠. 밥상을 잃고 나서야 알았어. 당신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닦았죠. 일기장 봤어. 다 읽었어. 정희가 놀라 나를 봤어요. 137페이지의 아픔을 이제야 알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소연이 부축했어요. 정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 한마디면 됐는데 너무 늦었네요. 알아. 늦은 거 알아. 하지만 뭐예요? 정희가 물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알았어. 억지 부리지 않을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나 이제 달라졌어.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돌려. 혼자 살 수 있어. 정희가 잠시 나를 봤죠. 그건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아저씨 스스로를 위한 거예요. 맞아. 나를 위한 거야. 하지만 이제야 알았어.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밥상은 혼자 차려 먹는 게 아니라는 걸.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그걸 깨달았다니 다행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당신 없이도 행복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알아. 당신 행복하게 살아. 그걸로 됐어. 정희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럼 저 갈게요. 잠깐. 다시 불렀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뭔데요? 고마웠어. 37년 동안 내 밥상을 차려줘서, 그리고 사랑해줘서.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늦었어요. 정말 너무 늦었어요. 정희가 돌아서 걸어갔죠. 소연이 내 어깨를 잡았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희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점점 멀어지는 그 모습을. 37년을 함께했지만 결국 혼자가 됐습니다. 밥상을 지키지 못해서요. 사랑을 지키지 못해서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냈죠. 밥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 첫 숟가락을 뜨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밥은 다시 데우면 되지만 마음은 식으면 끝이라는 걸. 식탁은 내 입을 위한 게 아니라 가족의 마음을 위한 거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너무 늦게요. 혼자 남은 밥상 앞에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다시는 누군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다시는 밥상만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그게 정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죠. 나도 새하얗게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밥상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고 정성이고 희생이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수고했다는 인사 한 번이 아내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세요. 아내는 가정부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예요. 존중하고 배려하세요. 사랑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전해집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큰 코 다치기 전에 깨달으세요.